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사실 선진국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달성했었을 때 선진국에 준하는 어떤 위상이, 경제적인 위상이 올라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국민소득 3만 불에다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부강해지면 선진국이냐 했었을 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사회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화된 또는 성숙화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일부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상당히 높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선진국으로 새로이 분류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했었을 때 사실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정한 레알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닉네임 또는 기준이 30-50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 두 가지를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양 식구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올라간 나라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30-50 클럽이라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간 선진국에 들어간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왜 이러한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빠르게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국민들의 결기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한국같이 갑자기 이렇게 붐을 이룬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민주화된 사회 시스템까지도 동시에 달성한 사례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과정에 이르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을 몇 가지로 꼽는데요. 가장 큰 문제로는 교육열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가 독재체제가 오래됐다라든가 아니면 사회가 준신분제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회에 원래 있었던 기득권들, 이 기득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권한을 누리다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은 아직 우리나라 같은 반열에 올라간 국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요인들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선진국이 되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말고는 아무 케이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의 특수성으로 설명을 해야지 어떤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나 국제적인 맥락에서 진단을 하는 것보단 진짜 그야말로 한국의 특수성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중국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 모습이 자꾸 떠오를 때가 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현장을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목격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화웨이,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이런 회사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꼭 임원들, 높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 근로자들의 삶을 봤더니 책상 옆에 우리로 따지면 라꾸라꾸 같은 게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럼 중국의 청년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워커홀릭으로 저렇게 자기 자신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일할까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입속에는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있죠. 개인의 어떤 경제적 욕구만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은 없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막대한 자금과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 중국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인력이고 부족한 예산이지만 반드시 우린 성과를 낼 겁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관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 국가적인 의미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한 폭발력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가 누군가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하면 우리 옛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성적을 올리려고 열심히 하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운전면허증 따는 것처럼 그냥 패스 넘패스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디까지 왔대? 그럼 우리가 더 나가야지. 우리가 여기까지 갔더니 또 미국이 어디까지 왔대? 바로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의 분위기가 사실 그랬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경제력을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념, 이런 컨센서스가 개인이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니즈에다가 덧대어져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반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을 다시 보면서 그래, 한국이 고도 성장했었을 때 그 시절에 분명 나름대로의 사회 분위기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의 속도를 더 높이는 요인이 됐다. 이게 하나가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한국전쟁이 또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었던 또 한 가지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말 그대로 아무 피해 없이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미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북미의 여러 국가들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퇴보했죠. 그렇다면 전쟁의 피해를 두 차례나 전혀 겪지 않고 오히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물자 제공하면서 적지 않은 수혜를 볼 수도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퇴보했느냐? 그것은 전쟁이라는 이런 평지풍파를 겪지 않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아주 예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사회적 기득권, 이 기득권이 경제 구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그걸 비집고 들어갈 의지를 오히려 박탈하게 만든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이 일제를 피해서 해외에 이주했던 수많은 동포들, 그 사람들이 한국전쟁 직전에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 진짜 전 국토가 쑥돌밭이 되면서 과거와 같이 신분제의 자는 이 사람은 양반 출신이야. 이 사람은 상민 출신이야. 이런 것들을 누가 구분해 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마치 신분적으로 제로섬에서 다시 모든 사람이 출발할 수 있게 해줬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인프라마저 초토화되다 보니 모두가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에서 같은 출발선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그래, 이 정도 게임이면 나도 해볼만 하지. 나 한번 열심히 뛰어볼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와 필리핀처럼 이미 자리매김한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30m 앞에서부터 뛰고 난 그 뒤에서부터 뛴다면 이 경기는 어찌 보면 뻔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뛰고 싶은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생 독립국으로는 유일하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평등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경쟁 구도 그리고 치열한 어떤 사회 구조를 우리가 독려할 수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열한 또 교육열, 이 세 가지가 덧대어지면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반열까지 올라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어떤 토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자원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원래 구축했던 시설물에서 나오기보다는 인간의 무한한 창의력과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지식에서 그 부가가치가 구현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게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교육열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교육을 뒷받침해주기 어렵거나 그리고 우리 애는 교육에는 공부에는 재질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경로를 어떻게든 찾아주려는 움직임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교육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일부 부모님들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대학 다녔을 때보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수준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6살 아이가 자기 몸집만한 배낭을 메고 새벽부터 학원 다니면서 좋은 대학 또는 좋은 학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화됐고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학벌이나 학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국적 기업들과 많이 일을 해봤을 때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명함 뒤에 아예 자기가 어느 학부 어디에서 박사를 했고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명시해서 이력서가 거의 뒤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미국에서도 역시 상당히 지금은 학력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사람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 산업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정말 무한 확장되고 있는 맥락에서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그 교육열이 높아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열이 많이 들러붙어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또 프랑스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국가도 똑같이 모두가 다 학구열에 불타는 것은 아니고 학구열을 더욱더 불태우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확 나눠지는데요.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 모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역량을 사람들로부터 충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선 위치에서 시작됐던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뀌어가는 어떤 산업 구조 패러다임 속에서 거기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보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 생태계에서 다른 선도적인 국가들에게 기생하거나 편제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새로운 산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여러 당면 과제를 복합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흔히 말해서 선진국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복리후생제도 그리고 많은 삶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여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반세기 이상 전에 그리고 한 세기 이상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수많은 복지제도를 처음 입안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의 기대 수명과 지금의 기대 수명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배 이상 늘어난 국가들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초저출산에 직면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사회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 세대보다 후세대가 인구가 더 많아서 그 전 세대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설정했던 가장 큰 대전제인데 이게 깨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대수술에 들어간 국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개혁을 간신히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연금 개혁을 2차례 했지만 대부분의 유럽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연금 개혁을 거의 뭐 몇 차례씩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연금 개혁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국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런 선진국들이 여러 연금 개혁을 어떻게 잘못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이밍을 놓쳐왔는지 바라보면서 조기에 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연금 개혁들을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선진국들이 먼저 달려가면서 인류 사회에서 그 누구도 직면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몸소 하나하나 다 직면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찾아가는 여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선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이 선진국에 이러다가 지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가 나오는 대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선 사회 시스템 부분에선 선진국이 되려면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폐가 있긴 합니다. 우리 흔히 부자는 3년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전 세계 여기저기에 곳곳에 식민지령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서 남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지역에 그곳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전 식민지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경제적 추가 잉여를 본국으로 어떻게 보면 송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정말 전성기를 누렸던 그 영화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약속하고 챙겨주고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해 주는데 미비했던 점도 있고 이제부터 하나씩 그걸 만들어 가야 될 시점인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선 아직까지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 인프라망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OECD 국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복지와 사회 인프라망을 가장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요. 오히려 요즘은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자국의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결코 충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는 일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상하게 일본 사회의 기저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어요. 일본의 청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발휘하거나 조금 더 진취적인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아주 체계화되고 아주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 관료사회 조직 구조 속에서 하나의 일원이 돼서 주어진 명령을 충실히 이수하는 그런 형태가 일본의 기질에 좀 더 아주 공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변화되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 이것은 게임의 룰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일본과는 좀 달라요. 워낙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그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가장 빠르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대응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내왔던 게 우리나라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질을 꾸준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착실함이라고 표현한다면 한국의 기질은 능동적이고
순발력이 있고 역동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IT는 AI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발빠른 대응력이 훨씬 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쉬운데 그런 관점에선 한국이 훨씬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일본보다는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요. 가장 전도유망한 산업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등등 그리고 일부 IT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본보다 분명 앞서고 있고 일본이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을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래 신먹거리 분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장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린 일본처럼 정통 사업에만 매몰됐다가 잃어버린 20년, 30년까지 흘러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웅달 책방이나 다른 많은 유튜브에 감사히도 초대받아서 출연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출연을 하는데 가끔 썸네일은 제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썸네일을 많은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침몰하는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이 침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과거와 같지 못하다. 그리고 서서히 그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G2 국가였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특정 분야에선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했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 거목은요. 픽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큰 거목이 쓰러질 때는 끼익 하면서 아주 천천히 쓰러지죠. 바로 그래서 일본이 설사 지금보다 경제적인 체력과 컨디션, 펀더멘탈이 더 열악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1, 2년 만에 10년 안에 뭐 큰 낭패를 보거나 저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 지경까지 폭락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일본 내에 대지진이 일어나도 일본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저력이 있는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부채가 제일 많으니 가장 먼저 망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본 국가 부채의 대부분은 일본 국민이 빌려준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부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 보유고도 많아요. 우리가 국가 부채가 늘어났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되는 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정말 베네수엘라 같이 폭락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무리 엔화를 많이 발행해도 그 가치가 어느 선은 꼭 지킬 수 있었던 큰 힘은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서 외화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엔화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더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국가 신인도도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면이 일본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뭐 국가가 소멸한다든가 경제적인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대쯤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합계 출산율 0.7의 속도로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와 일본의 1억 5천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그 인구가 합계 출산율 우리보다 높거든요.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어디가 더 심각한 겁니까? 일본이 물론 우리 못지않게 초고령 사회를 먼저 걸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청년층의 절대 숫자, 그냥 객관적인 숫자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뭔가 노쇠해졌다, 병약해졌다, 그래서 소멸될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저력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전만 못한 경쟁력을 보여가면서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된다, 아니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본 관광 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큰 맘 먹고 갔습니다. 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많은 대학교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제 대학원 수업을 들어주시는 많은 직장인 학생들 이런 분들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다음 주말에 그냥 다 같이 바람 쐬러 일본이나 갔다 올까요? 이런 정도 수준까지 됐다라는 건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간 많은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일본이 적지 않은 대국이고 저력도 아직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그에 못지않은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로 성장해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980년대 미국 내에서도 일본 경제를 어떻게 누를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과 성찰들이 있었습니다. 냉전을 치르고 보니까 미국은 군비 지출로 쌍둥이 적자 누적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났지만 그 사이에 일본은 그 미국 뒤에서 하나하나 줍줍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일본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기계 장치 이쪽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일본이 그걸 잘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라는 다른 기질이 있는 국가가 그걸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소부장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로 먼저 점핑을 합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가 바로 IT입니다. 디지털이고요. 플랫폼이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전에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일본의 여러 미스이라든가 이런 종합상사 중심으로 물품을 수급받고 판매하고 이런 어떤 경로에서 갑자기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통 섹터가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 섹터가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와 시장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은 일본과 같은 품질, 같은 제품, 같은 서비스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태계상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먼저 가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했던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더욱더 거기에 집착하는 기질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반열까지 올라갔던 국가, 즉 G2 국가까지 올라갔던 그 국가의 국민들은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더 정교화하고 고도화하는 일명 장인정신, 일본어로는 모노주쿠리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라는 그 믿음, 그게 더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게임의 판은 바뀌었는데 쉽게 말해 일본은 동네에서 계속 구멍가게를 더 잘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미국은 온라인에 이커머스 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 미국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일본은 바로 그 고집이 지금 일본의 발목을 일부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적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본토 안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 청년들과 일본의 장년층들은 사실 우리에 비해서 영어로에 그렇게 능숙한 사람도 예전에는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우수한 인재가 일본 내부에 체류할 수 있는 역량이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많았지만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저도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본과는 시장 사이즈가 다릅니다.
일본은 1억 이상 인구로 내수만 가지고도 경제를 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안 되는 인구다 보니까 내수 가지고는 지금의 국민소득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여기저기에 우리 제품을 수출해야지만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까지 넘보는 이런 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외국에 뭔가 물건을 수출하려면 현지 언어도 해야 되고 현지 상황에 정통해야 되고 또 현지와 비즈니스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한국인인데 한국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 즉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국민들 중에 외국에 많이 살고 있는 그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화교를 비롯해서 차이나타운 전 세계 제일 많죠. 두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타깝게 일본이고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리나라가 4등입니다. 85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재외동포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고 있고 현지 어떤 적응력을 높이는 아주 토대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나가든 배운 사람이 나가든 엔지니어가 나가든 간에 그게 우리나라에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갔을 때 한국인이세요 하면서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것도 또 이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리고 조선, 디스플레이 이런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목에 있어서 한국이 확실한 비교 우위 또는 어떤 품목에서는 절대 우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콘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보다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대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대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드리면 화장품과 관련된 뷰티 산업이라든가 그 밖에 우리가 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산업들은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데서도 물론 기계장치나 소재 부분은 또 일본이 앞선 건 있지만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국가가 그 물건 만드는 A부터 Z까지를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결정적인 부분,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그런 산업에서는 분명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장점이 점점 유실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변화지향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슬슬 고령화되면서 그런 기질들이 조금씩 희석돼 가고 있는 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좀 지쳐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거 싫고요. 저는 안정적인 직업, 변화 안 되는 편한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 전반이 만약에 모두 그런 것들만 선택한다 보면 지금 누리는 부가가치에 계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분명 거기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 구조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현하는데 꼭 도움됐던 기질들, 그거만큼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